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대통령 선거판이 참 날이 갈수록 난잡합니다. 이게 무슨 신생 독립국가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인생으로 따져도 70이 넘었다. 그러면 종심소욕 부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크게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삶. 이게 70 넘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나라도 좀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무슨 신생국보다도 더 어지럽고 난잡합니다. 무슨 이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해서 그 말도 참 뭐라고 그 공식 용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고발 사주 사건, 고발을 사주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야 이러이러한 거 말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 시켜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냥 확 그거 이제 잡아서 혼내주자.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그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걸 놓고 무슨 실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누가 그걸 언론사에 줬냐, 그 언론사 어디서 받았냐, 나는 아니다, 나는 만들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갈래를 잡을 길이 없네요. 검찰에서는 무슨 이 제보자를 공익 제보자로 다 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다 삼았다는데 또 그 당사자로 시중에서 그것도 여의도판에서 지목이 된다라고 알려진 누가 그 이름을 꺼낸 사실도 없죠. 그 사람이 나와서 나는 그런 제보한 적도 없어. 나를 그렇게 자꾸 오르내리는 사람들 혼내줄 거야 법률로. 그걸 누가 썼을 거다 그러는 전직 검사했다는 친구 뭐 그건 글쎄 내가 취중에 했나 아닌가 뭐 이게 뭡니까? 검찰은 이거 뭐 사건화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여기에 왜 검찰이 끼어들어서 무슨 공익제보자로도 보호를 하고 뭐하고 법도 없고 이거는 무슨 세상에 이런 유령의 장난이 있습니까? 백주대낮에 그냥 고무풍선 같은 유령이 하나 나와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지멋대로 튀어다니는 꼬라지. 여기다 대고 또 뭐 여당이라는 그것도 법률 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사과해라. 국민에게 사과해라.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야말로 하루에 한 건씩, 하루에 10건씩도 사과할 일만 하고 지금 몇 년을 지내온 정당 아닙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라를 놓고 시쳇말로 깽판을 쳐서, 시쳇말이 아니네요. 대통령도 그 말 쓰셨다니까. 깽판을 치는 꼴이니 이게 참 뭐. 그래서 이걸 좀 심층 다룰까 그러다가 이건 가닥 잡히지도 않는 얘기고 말이 말 같아야지 무슨 취급을 하지 않나 싶어서 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무슨 4.15 총선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를 하다가 말고 30분 만에 이 재판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30분 만에. 나중에 언제 재판 기일을 잡겠다든지 뭐 이런 스케줄 하나를 밝히지 않고 그냥 재판을 덮고 그냥 재판정을 나가버려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래갖고 어떻게 치릅니까? 지난 선거에 대한 부정의 시비 하나도 매듭을 못 짓고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르죠? 이거 정말 나라가 꼴이 아니네요. 이러고 무슨 뭐 경제 몇 대 대국이 어떻고 선진국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코비드-19 하나 갈래를 잡기를 하나 무슨 곡간이 통통 비었대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곡간지기하고 국회의원하고 말 같지 않은 입씨름이나 하고 정말 가닥을 잡기 힘들어서 이거 뭐를 찍어야 되나 이 동영상을. 정신이 산란합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조언을 해야 될 것, 지금 급하게 조언을 해야 될 건 좀 조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의힘, 여기 대통령 후보들의 요즘 보여주는 처신, 이거 중에서 캠프에 관한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뭐 역선택 어쩌고 해서 이제 인기 투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후보 결정할 거냐. 그거 인기 투표라고 그랬다고 또 섭하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인기 투표지 뭡니까 그게. 무슨 정책 보고 뭐하고 해서 후보 선정을 위한 그냥 인기 투표죠 뭐. 이거 규칙 하나 정하는데 그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어떻게 가닥을 잡고서 뭐 후보들 간에 무슨 소신 발표회죠. 정견 발표회여야 하는데 소신 발표회겠죠. 벌써 두 번째네요. 그리고 뭐 이제는 또 글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자격이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박영선 뭐 이런 사람 갖다 놓고서는 뭐 후보들을 앉혀놓고 면접을 본다. 아, 나 이거 참 글쎄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생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이게 도대체 참 한 나라의 대통령감을 뽑는 거냐 무슨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이 후보들의 이야기 이걸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 얘기만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홍준표 후보. 왜 또 홍준표 후보 나를 왜 맨 나중에 넣냐 또 이러고 이제 불쾌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를 제가 제일 싫어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윤석열 후보가 두 번 내놓은 이야기. 청년의 집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이거 어디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같다. 왜 이렇게 참신성이 없냐? 아니 청년들 집 싸게 나라에서 지어서 공급해 주겠다. 뭐 결국 요점이 그건데 나라에서 집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면 그거는 좌파 경제학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과 소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신한 대안을 내놨어야 하는 거지. 그 얘기 지겹도록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싸고 좋은 집 공급해주면 돼. 참 실망스럽죠. 게다가 일자리 얘기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책임지고 만드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일자리 소용없어요.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5년 동안 우리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유연성을 회복하고 이런 정도 얘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신바람이 나서 정말로 자기 흥에 겨워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경제판을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리저리 얽히고 조여있는 족쇄 얽혀져 있는 삿을 다 풀어줘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통쾌함이 도대체가 없어요. 맨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느 토론회에서 다 들었던 얘기인데 홍준표 후보 뭐 그 양반 늘 이제 제일 각을 세워서 하는 게 내가 하면은 노조 다 때려잡을 거야. 노조 혼내줄 거야. 민노총 특히 아주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믿음이 가질 않네요. 요새 그 양반의 그 얘기. 왜? 그 양반 자기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민주당 쪽하고도 친하고 그쪽에도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돼야 그 다음에 내년에 180석 국회를 가진 민주당하고 정권 교체된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뽑아줘야 돼요. 민주당의 뿌리가 뭡니까? 그렇게 잘 가겠다고 하는 양반이 민노총 어떻게 때려잡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들,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언행으로는 안 되지요. 노조를 잡겠으면 어떻게 잡겠는지, 그 노동 현장에 어떻게 새로운 노동자들이라는 수요를 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압박하고 그들이 기득권자로서 조직폭력배화하는 현상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겠는지 이런 얘기를 내놔야 되는 거죠. 최재형 후보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한미 훈련 강화하겠다, 내각제 반대한다, 친중국 반대한다, 중국 반대한다.
탄핵 반대한다, 원전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맥없이 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유권자들 귀에 탁 들어가서 박힐 수 있는 언어로 선명하고 파괴력 있게 전달을 해줘야죠. 뭡니까? 문재인이가 했다는 지가 잘했다고 그러는 정책 모조리 원상복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언어를 던져주어야 유권자들 귀에 들어가서 박히죠. 그리고 그 뒤에다 부연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잘했는데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나라 해체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군대 해체시켰죠. 동맹 해체시켰죠. 에너지 정책 해체시켰죠. 경제 곡간 파괴시켰죠.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귀에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거 모조리 뒤집어 엎고 원상으로 복귀시키겠다. 제가 할 얘기는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안 됩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이유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들이 워낙 이제 정치적 연조도 짧고 물론 이제 정치적 연조가 길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 이게 정치적 언어 그러고 수사법 그리고 이거를 뱉어내는 변론의 기술 이런 데서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많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는 핵심적 요인이 뭐냐? 캠프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 밑에 무슨 캠프에 뭐 어마어마한 여기 명함을 가졌던 양반들이 그냥 잔뜩 모여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 힘만 가지면 내년에 정권 창출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희망을 갖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명함 큰 명함 가졌던 사람들 이 정권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그렇게 성장해서 간 건가요? 그 명함까지 되기까지 일정한 부분의 상대방과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죠. 그건 뭡니까? 늘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 했던 양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걸 예상하고 캠프를 만들어 들어온 것이라면 거기에서 무슨 참신한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쓰는 전략이라는 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있었던 이미 다 실험해보고 경험해본 그 전략 이상의 전략이 그 캠프에서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에게 모든 책임과 다 권리를 주면 글쎄요 120%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 갖다 놓으면 서로 50% 일도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돕지 않고 서로 뭉치질 못하니까죠. 인류 역사에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놓고 이 판을 짜고 싸우는 이 재계의 브레인 집단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병철 회장이 측근 참모로 가장 가까웠던 측근 참모 몇 명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십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숫자. 그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끌고 왔던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들. 2차 대전을 총괄했던 아이젠하워. 태평양 전쟁을 총괄했던 메가더. 그들이 자기 옆에다 얼마나 많은 장군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가면서 전쟁했나요? 전쟁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구슬이 많으면 아주 부자인 것 같지요. 그렇죠. 구슬 하나하나 팔아서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이란 구슬이 많은 게 부자인데 구슬을 꿰서 하나의 근사한 목걸이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슬만 많다고 좋은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슬을 꿰일 줄 아는 자기의 재주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소중한 목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크기의 구슬들이 알맞게 모여 있어야 하는 거죠. 구슬이 30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거 참
인생 여기저기에서 참고로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캠프에 인재들은 모여들었는데 어떤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목걸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구슬을 꿰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지휘자가 꼭대기에 있다면 그 사람 목걸이가 나오겠습니까?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배는 중심되는 사공은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죄마다 사공 노릇할 만한 사람들이 죄다 일꾼들이라고 해서 올라타고 있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윤석열 캠프, 최재형 캠프,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캠프는 캠프답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캠프답게 움직여지는 거냐고요? 서로를 시기하지 않는,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오로지 우리의 주군을 최고의 옥돌로 깎아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만으로 인격이 뭉쳐져 있는 그런 집단, 그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많이 무조건 들어라 이런 얘기들 시중에 널려 있는데요. 많이 듣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자질에 관한 얘기 우리 채널 24K에서 곧 이제 방영이 될 텐데요.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건 중요하지만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많이 듣고 많이 봤을수록 어지러워질 뿐일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불경에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고 암소가 먹으면 젖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며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확실한 자기 지식과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모들에 제공하는 그러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는 스스로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감을 뽑는 자리라면 온 국민을 그냥 흥분시켜서 펄쩍 뛰게 만드는 사자후 같은 것까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설득하는 그러한 웅변이라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 얘기를 한마디를 들은 국민들이 가슴이 뛸 수 있도록 그러한 언어를 뱉어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준비되기 전에는 나서지 마세요. 그냥 말을 아끼고 있다가 대선 전 한 5개월, 3개월 전 됐을 때 그때 온 국민이 왜 그런 얘기 이제야 해줘. 야 미치겠다 정말 이러고 그냥 펄쩍 뛸 수 있게 할 준비라도 하세요. 그럼 처칠이 하는 이야기, 링컨이 했던 이야기들, 케네디가 했던 얘기, 레이건이라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참 순발력 있는 메타포와 위트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엎었다 제쳤다 했는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편편한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5년 동안에 거의 국가를 해체하는 작업을 간단없이 추진해 왔고 그 끝에쯤에 와서 정말 이 이후를 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재정,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국방,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외교,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국토 건설 모두가 그렇죠. 그 전장에 뛰어드는 그리고 그 전장에서 지휘권을 쥐겠다고 나서는 후보라면 적어도 신상유 12라고 눈물 젖은 상소를 올리고 바다로 튀어나갔던 이 충무공을 받들고 배우려는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그 당시 이 충무공이 백의 종군할 때 이 충무공엔 캠프가 없었습니다. 그가 13척의 배를 몰고 바다로 나설 때 흔쾌히 따라 나서는 병졸도 몇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당의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그러한 인사들이라면 충무공의 기계 이상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할 곳은 망월동이 아니고 이 충무공의 묘역을 찾아야 하고 현충사의 이 충무공의 영정 앞에 가서 먼저 머리를 조아렸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지 말고 당신들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당신들 스스로를 먼저 완성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당신들의 줏대를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마음부터 가다듬으십시오. 여주 영릉을 찾아가시고 전국에 널려 있는 우리의 순국선열들의 유적, 그분들의 흔적 앞에 가서 먼저 고개를 조아리세요.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착한 사람들이 살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작은 초석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신들 자신을 먼저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